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지금 그 믿어봐 글 읽는 법을 알려줄게 강좌의 OT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OT에서부터 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OT를 꼭 보고 가셔야 1강부터 수업 듣는데 지장이 좀 없으세요. 제가 이 OT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 일단은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과목을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학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첫 번째로 문법 생각 좀 많이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어휘. 그죠? 조금 더 영어 학습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에 좀 추가돼서 소위 얘기하는 구문, 문장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문제 풀이법, 소위 얘기하는 리딩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학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학습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내신용, EBS 뭐 이런 것들 추가될 수 있겠지만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뭐 문법, 어휘, 그다음에 구문, 문제를 푸는 스킬, 문제풀이 강좌, 이 정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텐데, 도대체 이제 그 네 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글 읽는 법 강좌는 뭐냐, 그죠? 그래서 이 강좌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이 그거예요. 도대체 이제 뭘 배우길래, 물론 제가 이제 올해로 인강 론칭한 지 6년 차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글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팔렸던 교재 부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뭐 매출량도 많이 냈던 제 시그니처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영어에서 글 읽는 법을 배워야 되지? 도대체 글 읽는 법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되지? 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제가 지문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OT니까 도대체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강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됐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려면 예습과 복습과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재 관련한 얘기 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저는 이 수업에서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어떻게 해야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요 글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중간중간에 막힘이 있는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단어도 단어지만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구조가 좀 어려운 문장 하나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구문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인트로 들어가며에 있는 요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첨부 파일로, 오리엔테이션 강좌 옆에 첨부 파일로도 올려놨으니까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 이거 OT 보시는 분들은 첨부 파일 어디 있나요? 없어요. 유튜브에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비밀로 다 띄워놨어요. 문장 하나 봅시다. 일단 이거 이제 해석을 시켜보면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뭐 이 정도로 해석 잘하세요, 그죠?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뭐가요? 생각이 all it, 그 모든 것이다. is supposed to do,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를 조금 명확하게 알아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그 문법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해요. 이 all이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모든 이라는 뜻의 뭐 니은으로 끝나는 어떤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어.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 all teachers, 모든 선생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근데 all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all이 뭘로 쓰일 수 있다고? 모든 것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일 수 있어. 일단 이것부터 먼저 알아놓자.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 영어 문장을 썼는데 또 명사를 썼단 말이야. 이 뒤에 또 명사 동사를 쓰잖아. 뭐 대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명사 동사를 쓰잖아. 무조건 뒤에 있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The book, 책 명사죠. I read, 내가 읽었던 책,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니? The girl she met, 그녀가 만났던 여자아이. 됐죠? The subject he studied, 그가 연구했던 과목,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문장이 이렇게 되지 않나? 모든 것이라는 명사라며.
근데 뒤에 보니까 it is supposed to 또 명사 동사네. 아하,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되죠? 그리고 이제 supposed to d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정도 의미죠. be supposed to d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all it is supposed to do 하면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죠.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mind, 마음이라는 것은요,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be reluctant to, 꺼려할 수도 있죠. 마음이요, 적절한 생각을 꺼려할 수도 있대요. 언제? Thinking is all,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어떤 모든 것? at, 여기서 있으면 마음이죠.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 구조는 좀 파악이 됐을 거고, 지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을 본격적으로 읽을 건데 우리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글을 읽을 겁니다. 글을 읽을 겁니다. 글. 자,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첫 번째. 글이라는 건요,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겁니다.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거라고요. 물론 굉장히 뭐 특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예 뭐 그런 뭐 좀 특이한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를 독자와의 소통 행위를 위해서 써요. 아니, 자기 혼자 그냥 일기장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킬 때마다 볼만한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쓴다는 얘기는 이 생각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해서 글을 쓴 거라고요. 아니,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누구나 소통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도록 글을 쓰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글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해하도록 쓰여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도록 쓰여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당연함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요. 가끔 수능 영어를 보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수능 영어는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다만 그게 이상하게 꼬여 보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어식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글쓰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국어 영역이요, 여러분들이 우리말 회화로 일상적으로 대화하던 것과 국어 영역 비문학에서 글 쓰는 방식이 똑같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으면 국어 영역 비문학 점수가 왜 안 나와? 그죠? 어느 정도 아카데믹한 글이라는 게 쓰이는 방식이요, 일상적인 회화 영어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글이 너무 어렵네, 거기서 좀 오버해서 수능 영어는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꼬아서 쓴 거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에 나오는 글도요, 이해하도록 쓰여 있는 글입니다. 어떤 미친 작가가 나는 글을 쓰지만 내 독자는 절대로 글을 이해하지 못하게 써야지 라고 하겠나요? 무조건 글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놓치십니다. 됐죠? 글은 이해하도록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것도 염두에 잘 두도록 하세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무 의미 없는 문장 간의 결합을 글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장 간의 결합을 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조정식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메가스터디는 수능과 혹은 대입과 관련한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종합회사이다. 겨울은 날씨가 춥다. 딸기는 맛있다. 피디님, 이게 글인가요? 이런 건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글이라는 건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다시요. 글이라는 건요, 문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염두에 두시자고요. 그럼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겠뇨?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합해 놓습니다.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합시켜 놓는다니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midwife, 산파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midwife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복수형 midwives라고 적혀 있는데, 산파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쓸만한 말도 아니고요. 당시에 수능에 나왔을 때도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가 뭐지? 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렸던 단어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 순간부터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글은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무조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입니다. 그리고 필자도요. 알아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나면 글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해시켜 주도록 어떻게 해요? 문장과 문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면서 써갈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문장은 어쨌든 첫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적혀있는 문장. 그 다음에 읽는 문장은 또 앞쪽에 있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문장. 그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자, 그럼 요것만 한번 생각합시다. 이 글은 적어도 여행과 그 다음 생각에 관한 글이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뭐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피디님 이거 살구색과 빨간색이 구별되나요? 네, 여행과 생각에 관련한 지문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 갈 겁니다.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잡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뭐에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어쨌든 글이라는 건 문장과는 유기적인 결합이야. 생뚱맞게 갑자기 여행과 생각 얘기하다가 메가스터디 소속 조정식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두 번째 문장도 역시 여행과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유기적으로 붙여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읽어볼게요. Few,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Few 앞에 어가 없습니다.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 거의 어떤 장소도 are more conducive, 더 잘 유도하지 않아요. 내면의 대화를. 다시, 거의 어떤 장소도 내면의 대화를 더 잘 유도하지 않아요. than, 뭐보다?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보다. 한번 묻겠습니다. 피디님, 첫 문장이 뭐와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 기억나시죠? 여행과 생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요 문장에 등장하는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는 뭐와 붙을 수 있는 개념일까요? 여행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마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선생님, 왜 움직이는 배, 비행기, 기차가 여행인가요?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것까지 힘드시면 엄마랑 좀 상담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갈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배, 비행기, 기차는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문제 다시 읽어볼게. 어떤 장소도 내면의 대화를 더 잘 유도하지 못해. 잠시만요. 내면의 대화? 내 마음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첫 문장에 붙여볼까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피디님 뭐랑 같은 말일까요? 그렇죠.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시해놔 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읽히네. 결국 어떤 장소도 생각을 더 잘 유도하지 못해. 뭐보다? 여행보다. 결국 두 번째 문장의 의미는 생각을 가장 잘 유도하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여행이라고요. 여행이 생각을 잘 유도해 준다고요. 충분히 납득되지 않나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lmost peculiar correlation. 항상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글은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겹더라도 초반에 이거 계속 강조할 겁니다.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요. 첫 문장부터 뭐와 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행과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A와 B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 간의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나요? 여행과 생각의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the thought, 생각 사이에는 요거는 그냥 생각이고. 그럼 당연히 이 지문 맥락에서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건 누구였죠? 그렇죠. 여행이었죠. 그럼 요 말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사실 여행을 얘기한 거구나. 됐나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 나오면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이요. 그럼 세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네. 여행과 생각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됐죠? 계속 갑니다. Large thought, 큰 생각은요. At times, 때로는 requiring, 요구하죠. 뭘 요구하나요? 생각해봅시다. 큰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피디님?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Large view, 큰 풍경이 필요해요. view, 풍경, 경관이라는 말과 여행이란 말은 충분히 연관되는 표현인 거 알겠죠? 또 가보겠습니다. New thought, 새로운 생각은요. 자, 요 다음에 좀 특이한데
requiring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은 요구합니다. 저 생각은 뭘 요구해야 되나요? 여행을 요구해야 되죠. new places, 새로운 장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뭘까요? 그렇죠. 새롭게 여행을 가는 장소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네. 아, 생각에 여행이 좋고 여행과 생각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생각을 하려면 여행이 요구되고 생각을 하려면 여행이 요구되고 계속 그런 상황인 거야. 다음 문장 갑니다. Introspective reflection which are liable to stall. 잘 보세요. 자, stall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면 방황하다, 배회하다, 혹은 뭐 정처가 없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데 볼게요.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멈추다 이 정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멈추기 쉬운 내면의 심사숙고. 잠시만요. Introspective,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reflection, 심사숙고. 다른 말로 뭐 하면 뭘까요?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심사숙고. 지문의 말이랑 붙여보세요. 뭐랑 같은 말이죠 이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심사숙고, 즉 생각이라는 게 which are liable to stall, 정지되어 있기 되게 쉬운 놈들인데 얘가 are helped along,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질문, 이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여행이죠 뭐. 보니까 여행 맞네. The flow of the landscape, 풍경의 흐름, 여행 맞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여행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됐나요? 자, 혹시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신 분들이면 제가 지금부터 읽을 요 문장을 전체를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봐주세요. 전체를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요 문장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지문을 오늘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OT를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다시 봤을 때 이거 뭐였지? 하고 당황하기 쉬운 문장. 조금 더 나가볼게요.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선배, 2011학년도 수능이는 선배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거의 조상님들급이죠.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뇌절이 왔던, 시험장에서 뇌절이 왔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한대요. 자, 그 얘기는 생각을 제대로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피디님? 안 한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꼬아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땡겨왔던 얘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피디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 글에 따르면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죠? 여행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생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뭘 해야 생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행을 안 가야겠죠. 그죠? 이 지문에 따르면 앞 문장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생각이라는 건 멈춰있기 좋은데 그건 여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절하게 생각을 안 할 때는 여행이 없을 때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thinking is all, 생각이 모든 것일 때 it is supposed to,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생각합시다.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일이 생각뿐일 때예요.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생각뿐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야 되는 상황?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문의 말이랑 붙여볼 거예요. 생각만 해야 된다. 뭐가 없다는 거죠? 여행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생각이 마음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일 때라는 말은 오케이. 여행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이 없는 상황이면 생각도 제대로 안 된다고요. 됐나요? 이해 가세요? 자, 여행을 못하면, 즉 생각만,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거면 생각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은 여행을 해야 생각에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여행에 도움을 받아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 꼬였다. 다음 거 볼게요. The task.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임무란 그냥 생각만 해야 되는, 좀 더 정확하게는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임무. 됐죠? 여행이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그런 임무. 이 여행이 없어야 하는 그런 임무는 can be paralyzing,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마비시킬 수 있다?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 마비돼.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as 뭐만큼이나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on demand. 농담을 해야만 한다거나 혹은 누구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액센트를 모방해야만 한다거나 누가 와가지고 나 농담해봐. 당연히 뭐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계속. Thinking improves. 생각은 개선돼요.
자, 물어볼게요. 피디님, 생각은 언제 개선되나요? 여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볼까요? When parts of the mind, 마음의 일부가 are given other tasks, 다른 임무를 받았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임무가 뭘까요? 여행인 거죠, 맥락상. 오케이. 이런 여행이라는 다른 임무를 받았을 때 생각이라는 건 개선되는 거예요. 즉, are charged with, 이 마음이 채워질 때 뭘로 채워져요? 여행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다거나 or following a line of trees, 쭉 가로수를 쭉 따라가는 거. 이거 뭐예요? 여행이죠. 요렇게 할 때 생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장 하나만 딱 떼놓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 아, 이 글은 여행과 생각에 대한 거다 라고 딱 잡아놓고 들어가니까 끝까지 글들이 유기적으로 문장 간이 결합되어 있다. 쫀쫀하게 붙는다는 게 보이시죠? 됐나요?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글이라는 것도 이해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하나 더 가볼까요? 왜 첫 문장에서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얘기 한번 해보죠. 산파가 뭐냐면 아기를 낳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기를 낳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보세요. 여행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요. 이제 첫 문장 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지 알겠나요? 이거라고요. 자, 이걸 가르치는 게 이 수업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 수업의 핵심이에요. 글이라는 건요,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필자가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아니 강사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 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형광펜 표시하라고 했던 이 문장 있잖아요. 2011학년도 수능 당시에 이제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요 문장에, 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 the mind 있는 요 부분 있죠.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요 부분 있죠. 요게 빈칸으로 뚫려서 실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는 이게 가능했었어야 된다니까?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이다라는 게 이 글의 문맥상 뭐지? 아,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거면 적절하게 생각을 할 수 없겠네.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린다. 요거 정답. 요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보세요. 글을 이해하지 않고는, 조금 더 명확하게 글 내부에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문제를 푸는 기술들을 익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글을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장담할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좀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글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뛰어나고 어학적인 감도 뛰어나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요. 이게 돼서 문제가 풀리면 모를까? 자, 빈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빈칸 문장을 두고 앞뒤 문장만 읽어서 정답 찾고? 아니, 불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그런 거 없어요. 간혹 가다 보면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어디 해설 강의가 됐든 있잖아. 지문에서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정답 체크 딱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강의만 기준으로 하고 해설만 기준으로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이거 빈칸 문제로 문제 푸는 방법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정답의 근거가 될 만한 문제 딱 보여주고, 자, 이게 정답의 근거니까 정답 이거. 누가 못해요 그거. 정답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정답 알고 시험장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글을 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문이 길게 있는데 특정한 부분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스킬이 있어.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수능이라는 시험 영어는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과목이에요. 스킬만 배우면 되는데요. 아니 대학 교수님들이 바보입니까? 그 한두 문장만 읽어서 스킬로 문제 풀 수 있는 시험을 30년이 넘는 시간,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남겨놓게요. 그럼 그 수능이라는 시험 폐지돼야죠. 여러분들 과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에 일정한 조건들만 읽고 정답을 찾는다. 말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영역 비문학 7개짜리 단락에서 2단락만 읽고 정답 찾는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영어라는 과목만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에서는 글 자체를 읽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지금 방금 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지문을 좀 그일그풀, 그냥 읽고 그냥 푼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읽어 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한 단락짜리 글이 첫 문장에서 했던 얘기를 좀 풀어가면서 끝까지 같은 말을 쭉 반복하는 형태 구조의 글이었겠지만 어디 수능에 나오는 글들이 모두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글 내부에서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시나 실험 같은 것들을 풍부하게 써먹는 글도 있을 거고요. 미묘한 단어의 뉘앙스 가지고 필자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확 다 뒤집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다 가르칠 겁니다. 다만 좀 전에 수업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을 읽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구문 그리고 필수 어휘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됐죠? 필수 구문과 필수 어휘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강좌 같은 경우는 밑에 바로 연결해서 강좌의 구성이 이제 총 어떻게 되냐? OT 제외 20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20강으로 구성이 되고 제가 한 강당 50분으로 구성을 해놓는데 보통은 초반에는 좀 진도를 좀 느리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강에서 한 3지문 정도? 초반에 좀 더 적게 나갈 때는 2지문 정도. 이제 나중 되면 한 강에 5, 6지문씩 또 나가면서 좀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교재 얘기를 한 다음에 예복습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글 읽기 파트가 있어요. 글 읽기 파트. 네, 글 읽기 파트는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그 평가원의 지문들을 주로 간혹 가다가 절평 시절 2018, 19, 20학년도에 나왔던 지문들도 간간히 끼워 넣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절대평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글들 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수능의 역사들이 좀 있어요. 수능의 역사가 좀 있어서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지문 문제를 낼 때 평가원 교수님들이 지문을 좀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평가원 교수님들이 가지고 온 이 지문은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 아니거든요. 외국에 원 저자가 있어요. 그럼 원 저자가 있는 글들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장을 축약을 한다거나 뭐 단어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좀 다듬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몇 번이나 좀 수능에서 이런저런 시비들이 걸렸어요. 심지어 2016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원 저작자, 원글의 저작자가 글을 이렇게 손대버리면 원작과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2018학년도 절대평가 때부터는 평가원 교수님들이 원문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 그대로의 글들인 18학년도의 글들을 위주로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자꾸 그렇게 해버리니까 뒤쪽에 기출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글 강좌에서 다 본 거야. 답이 기억이 나서 문제풀이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학년도까지 상대평가 때까지 나왔던 글들 중에 평가원이 원문을 수정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원문을 수정했다라고 해도 단어 한두 개 정도만 바뀐 경우 그것들만 가지고 와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특정 글을 읽었을 때 아니 내가 과연 정말로 글을 잘 읽고 있느냐 잘 못 읽느냐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글의 주제를 제대로 찾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글을 읽고 그런다면 주제 찾아봐 라고 했는데 주제를 찾아내요. 그러면 글 잘 읽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교재에는 그 확인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주제 제목 요집 문제인 대입파악 문제 요것도 넣어놨어요. 대입파악 문제는 일부러 18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지금까지 수능이 치러졌을 때 있던 모든 문항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됐나요? 요거 둘로 주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습 복습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글 읽기 파트는 자, 예습 복습과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글 읽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복습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왔을 때 이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의 흐름을 잡았고 이 문장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걸 복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 OT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재능을 타고나는 거예요. 솔직히 좀 힘 빠지죠. 피디님 갑자기 어깨에 힘이 쭉 빠지시는데 이 강좌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재능을 타고난다. 그랬으면 강의 안 듣겠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독, 많이 읽는다예요. 이것도 솔직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글 읽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뭐 해리포터 같은 이런 소설책, 가벼운 책들 말고 이런 아카데믹한 글들을 한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읽었을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독도 거의 불가능하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글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예요. 근데 평가원이 그래도 출제를 한 지문들은 교육적으로가 됐든 인식학적으로 됐든 굉장히 인지적으로 됐든 좋은 지문들이에요. 요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었을 때 독해력이 확실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혼자서 읽는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죠. 좋은 글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읽어야 독해력이 늘어나죠. 그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읽도록 글 읽기는 복습만 좀 해주시길 바래요. 선생님 근데 복습을 할 때 제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이 좀 멘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복습북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문장과 문장을 붙여 읽어야 될지에 대한 멘트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첨부 파일 다운받아 보라고 했잖아요. 샘플로 요 지문을 제가 복습북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시면 수업 내용이 다 담겨 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뒤에 대입학 파트는요. 대입학 문제 파트는요. 제가 매 강 풀 때마다 문제를 미리 풀어오는 미리 풀기 예습이죠 이게. 그 다음에 저한테 풀이를 듣고 복습까지 하는 그 작업을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수업의 예습과 복습에 대한 안내까지도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좀 긴 시간의 OT 동안 실제 지문 하나를 놓고 글 읽는 법을 대체 왜 배워야 하는지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스킬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내용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왜 배워야 하는지, 그래서 그 배워야 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구문부터 시작해서 지문 내용을 어떻게 뚫어가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강의의 강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예습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말씀을 잘 드렸어요. 됐죠?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인강 1년 차 때 글 읽는 법과 관련한 강좌를 처음 가지고 왔을 때요. 심지어는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까지도 영어라는 과목에서 이 글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할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영어라는 과목에서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대세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확실히 이제 읽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능 영어가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건 등급을 따기가 어려운 시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분만 읽고 그냥 얄팍하게 공부해서 정답 찾는 요령만 배운다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도대체 2023학년도 1등급 비율이 그거밖에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이제 믿어봐 글 읽는 법 강좌가, 제가 이제 강좌를 찍고 있는 건 지금 12월입니다만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6평 이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해봐야 성적이 진짜로 안 오르는구나, 정말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돼서 유입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스킬 위주,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 이것만 익혀놓는 걸 저는 도금을 칠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금은요, 벗겨져요. 수능 시험장 그 엄혹한 환경에서도 빛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순수한 실력밖에 없습니다. 엄혹한 환경일수록 빛나는 건 순금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도금은 언젠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요, 도금이 아닌 순금으로 바꿔드리는 강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릴게요. 제가 본 강의에서 글의 유기적인 연결, 이걸 이용해서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